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빛날빈이라고 하는 게 한자예요. 빛날빈이라고 하는 한자. 제 아들이 이름에 이 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빛날빈자는 문이라는 글씨하고 무라고 하는 글자,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빛난다, 그런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과 무가 겸해질 때에 찬란하게 빛난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뭐 운동하는 사람에게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인데, 여기에 대한 주제를 먼저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소룡에 대해서, 브루스 리, 우리 이소룡이죠. 이소룡은 굵고 짧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1940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죽었으니 정말로 얼마나 짧고 강하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이소룡 흉내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그래서 뭐 그냥 아자 이런 소리 나고 하는 거, 이게 다 이소룡 흉내인데, 그렇게 하고는 뭐 잠시 조용해, 다 이제 이소룡을 잊어버리는 듯 하고, 그 다음에 성룡이 나왔죠. 그래서 성룡, 지난번 강의에서 언급했던 그 성룡 시대가 되면서 다 이소룡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2000년 정도 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가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소룡 흉내를, 성룡 흉내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소룡 흉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소룡은 정말로 시대와 관계없이 살아있는 존재구나. 전설이죠, 전설. 그런 성룡은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지만 이소룡은 전설인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참 그 이소룡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품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소룡은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미국에서. 홍콩 사람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해서 철학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 운동선수가 철학을 전공했다. 여기에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소룡은 절권도라고 하는 자기만의 이제 무술을 창안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다른 무술을 배운 거예요. 근데 책으로도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책으로도 읽고 그 무술을 따라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무술을 익혀가지고 자기만의 또 새로운 무술을 이제 창안해내기도 했죠. 근데 여기 이제 칠판에 써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어느 동영상에서 이소룡이 미국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73년에 죽었으니까 아주 옛날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도 동양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옛날엔 전혀 모를 때죠. 동양 철학이라는 걸 전혀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이때는 잘 모를 때입니다. 지금은 서양 사람이 동양적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죠. 근데 이때는 잘 모를 때,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모를 때인데 이소룡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했어요. 자, empty your mind. empty. 비운단 말이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비우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be formless. 형태가 없다. LESS가 붙으면 형태가 없다라는 말이죠. 형태가 없어져라. shapeless. 또 모양, 이런 모양이 없어져라. like water. 물처럼. 물이 어떤 정해진 형태가 없잖아요. 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empty, 버려라. 그러면서 물을 얘기합니다.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당신이 만약에
물을 컵에다가 담으면, 그렇죠? put into, 담으면, 또 you put water into a bottle. 당신이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it becomes the bottle. 이게 병이 되죠. 컵에 담으면 컵 모양, 병에 담으면 병 모양. 이게 물이잖아요. formless, shapeless.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put it into in a teapot. teapot. 차를 끓이는 포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 포트 같은 거. 이런 티팟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의 모양은 티팟의 모양으로 바뀐다. 물은 어느 모양으로 놓든지 그 모양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 water can flow. 물은 흐를 수가 있어요. Or it can crash. 혹은 crash란 말은 뭐 사고가 나다 이런 말, 부딪히다. 이거는 이제 폭포같이 떨어집니다. 물은 흐르기도 하고, 또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혹은 또 밑에 낭떠러지면 또 낭떠러지로 폭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물의 모습, be water. 이런 물처럼 되세요. My friend. 여러분, 물처럼 되세요. 이 얘기를 무슨 꼭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도 봤어요. 뭐 간결한 얘기지만은 이것이 우리 누가 봐도 이게 노자의 상선 약수. 최고 상선, 최고의 좋은 것은 약수. 뭐 약수터란 얘기가 아니라 약수. 물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물 같은 모습. 최고로 좋은 것은 물 같은 그런 모습이 최고로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최고 질적으로 앞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바로 이 노자의 이야기를 노자에 이어지는 말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소룡이 영어로 풀어서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참 저 보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절에 아무도 동양 철학, 노자 이런 거 모를 때인데 그때 이소룡은 방송에 나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 동양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동양적 사상, 이것이 자기의 무술의 근본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싸움질이나 뭐 단순하게 뭐 힘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무예 이런 말을 하죠. 무예 혹은 무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하는 무술은 이런 깊은 철학적인 바탕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다듬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다듬는 것이다. 제가 많은 강좌에서 항상 얘기하죠. 몸과 마음은 같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몸으로 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무술인들이 무술을 연마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연마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동영상 보니까 소림사 스님이 격투기 그 중간급밖에 안 된 격투기 선수한테 막 대결해가지고 막 두드려 맞는 장면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을 이상한 기분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소림사의 무술이나 태권도의 무술이 이런 UFC 같은 격투기가 아니다. 물론 이소룡은 UFC에 가서도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술하는 사람들이 무예하는 사람들이 격투기 선수한테 졌다고 해서 그 무예가 엉성한 게 아닙니다. 무술은 무도, 무술, 무예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단련하면서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지 그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은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럼 소림사 스님이 그 소림사 무술을 하는 그 시간만큼 싸움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충분히 그 UFC 선수를 이길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 챔피언이라고 해서 UFC 못 나가죠. 태권도라고 하는 일 자체가 그런 UFC 싸움 같은 거하고는 거리 자체가 멉니다. 다르죠. 결국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마음, 그리고 자기를 다듬고 물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로 내 마음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무술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물이 여기 보면 flow 혹은 crash 또 비껴서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은 뭡니까? 유연성인. 그냥 딱 하다가 아니면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연성을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flexible이라는 말이 있죠. 유연한, 이렇게 철사 같은 꼬불꼬불하고 이런 거, 나무 같은 꼬불꼬불, 이거 유연성이죠. 우리가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뭐 롯데월드 같은 큰 건물은 이 고층 건물, 우리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죠. 이 초고층 건물은 흔들흔들 해야 돼요. 이렇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흔들흔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그 폭풍이라든지 태풍 이런 걸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딱딱하면 어떻게 되냐면 딱 끊어져. 우리가 시골에 오래된 나무, 정말 유명한 천연기념물 나무 이런 것들이요, 태풍 불면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굵으니까 이게 유연치가 못해. 오히려 약한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나는데, 워낙 나무가 굵으니까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 결국은 태풍에 뽑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연함, 물처럼 유연한 flexible, 유연할 때에는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또 돌아가기도 하면서 또 formless, shapeless,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물은 뭡니까? 이 세상을 싹 뒤덮어버리죠. 세상을 장악해버리죠. 바로 그거를 이소룡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방송에 나와서 바로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소룡 얘기를 하면서 무술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소룡은 우리 서로 이종끼리 이제 이렇게 격투하잖아요. 이게 이제 믹스드 마셜. 그러니까 여기 막 아트까지 붙이면은 이것도 어떤 서로 운동 간에 이제 운동 아트, 우리가 무슨 무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술을 믹스, 서로 간에 섞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종격투기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그건 오로지 싸움, 강한 거, 대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무예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소룡은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그런 걸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소룡이 과연 저 UFC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막 서로 얘기들이 있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소룡 이전에 우리 한국에 최배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영이라고 하는, 이소룡보다는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20년 좀 안 돼요. 먼저 그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황소의 뿔도 끊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고수들과 대결을 벌인 최배달은 이제 전공이 가라데였죠. 그런데 비록 이제 가라데지만 이분도 단순하게 그런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도 지식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이소룡 얘기했죠. 이소룡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배달도 일본의 오륜서라고 하는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에요. 그 사람이 무술 책을 썼는데 그게 오륜서예요. 그 오륜서를 아주 깊이 읽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미야모토 무사시, 이 사람의 오륜서라는 이제 이런 무예 책을, 이 사람이 아주 옛날 사람, 몇백 년 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무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거를 최영희는 일본에서 대학을 이 최영희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체육학과 같은 걸 했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이 오륜서를 공부하면서 무술에 대해서 머리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머리로 깨우치고 몸으로 훈련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소룡도 이 최배달을 만나서 배우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배달이 이소룡하고는 그런 만남이 없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이미 사색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또는 그런 문과 관계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무슨 프로 씨름 선수라든지 보면은 역시 제일 앞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뭔가 이 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고 사색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서 최고의 경지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다 머리가 있어야 마지막 그 탑으로 올라가지, 머리가 없고 지식이 없고 책을 읽지 않고 사상적인 깨달음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역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운동이라든지 무술이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어떤 기술, 엔지니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문학가로서 작품을 쓰다든지 그 모든 안에 이 문적인 그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들이 하는 모든 거에 의미가 부여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과 문은 같이 존재할 때에 빛이 난다.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이 사람이 원래 문과 지망생입니다. 이렇게 무과 지망생이 아니고 과거를 이제 문과를 준비를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옆에 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퀴즈를 해요. 자, 대감집 도령과 돌쇠가 같이 길을 가죠? 도령이 과거 시험 치러 한양에 갑니다. 그럼 돌쇠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산적이 나타났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도령이 더 산적을 잘할까요? 돌쇠가 더 잘할까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특히 학생들 또 여성분들이 이걸 잘 틀려요. 근데 돌쇠가 산적을 다 물리칠 것 같죠? 돌쇠는 일만 하니까 얼마나 근육도 좋고 힘이 있겠어요? 정상적인 그 대갓집 도령이라면 그 도령은 반드시 무예를 익히고 있어요. 이 대갓집 도령이 하루 종일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공부하는 자기의 그 공부 책상 옆에는 칼이 다 걸려 있죠. 그리고는 공부하다가 뒷뜰에 나가서 반드시 무술 연습을 하고 체력을 단련. 왜냐하면 옛날 선비들은 하루 일과에 당연히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낮에 나가서 졸음 놓고 할 때 가서 무술을 하고 또 늘 앉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만 하느라고. 그러니까 항상 때때로 자기의 무공을 연마하고 또 운동도 하는 거죠. 그럼 돌쇠는 일은 많이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무술이 그건 또 길이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령과 돌쇠가 산적을 만나면 사실은 도령이 산적들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역시 이순신도 마찬가지로 도령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과거를 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장인 어른이 자네 무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내가 보기에 한마디로 그냥 문과보다는 무과가 조금 학교 가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과 떨어지고는 무과로, 이과가 아니라 무과로 전환을 해가지고 무과에서 또 한번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런 얘기. 그렇지만 다시 문과에서 급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늘 글 쓰는 사람, 글 읽는 사람이 거기서 바로 난중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그 전쟁 때때로 임금에게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그런 거 장계라고 하는 그런 걸 보내면 그 안에 이순신의 그 마음이 글로 쫙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은 장수이기 이전에 바로 문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끝도 없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자객들이 많았습니다. 어쌔신이라고 하죠. 우리 어세서네이션 하면 암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객 이때는 자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시대에는 그 왕이 제일 세잖아요. 왕 한 명만 죽으면은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객이 있습니다. 자객이 수많은 병사들하고 싸우면 안 되지만 자객은 혼자 들어가서 왕만 제거하고 나오면 그 나라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자객열전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객열전. 자객들만 쫙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그 열전입니다. 그 열전에 여러 명의 자객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자객이 형가라는 자객이에요. 이 형가라는 자객은 난 이런 사람, 그냥 자객은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요즘의 킬러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킬러하고는, 킬러하면 레옹 아시죠? 이 레옹 같은 킬러하고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자객은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레옹은 그냥 돈 받고 스위스은행 계좌로 얼마 넣어주면 그냥 청부업을 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의 자객은 역사적 소신,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객을 합니다. 저 왕을 내가 왜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자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자객 중에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안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거 나를 죽이러 온 놈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사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오히려 내 사부로, 내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이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객은 단순하게 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갖추고 있는 사상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정말 문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또 이 명필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받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 써준 걸 다 보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글씨가 우리들에게 많이 남아있죠. 훌륭한 문인이었어요. 그리고 글도 잘 썼죠. 내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 쫙 글로 되어 있고, 또 동양 평화론 이런 책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거사를 오는 동양이 이런 식으로 평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거사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테러리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논의할 시간이 또 많이 있지만은, 그런 단순한 자폭이나 이런 테러리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마어마한 경지에 있는 그 어떤 사상과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면서 신학 교수이면서도 또 목회자이면서도 히틀러 암살에 가담합니다. 대학 교수가, 신학 박사가, 목회까지 하는 사람이 암살에 가입을 합니다.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잡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그 신학자, 목회자 또는 대학 교수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는 신학적인 자기만의 철학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타부타 말하려면 또 다른 긴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얘기까지는 다 못해요. 우리가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조임금님하고 모든 신하들은 저기 의주까지 도망을 가요. 몽진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일본 왜군이 서울에 와 보니까 없어요, 임금이. 물론 임금이 없으니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 거는 있습니다. 이제 왜군들이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왕 잡는다고 딱 왔는데 왕은 없어요. 왕은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그 몽진을 했지만, 그러나
벼슬을 갖고 또 판사를 하고 정선하던 사람들은 다 왕과 함께 피난을 갔지만 벼슬 못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평생 공부했지만 과거에 떨어지고 나라로부터 도움을 못 받던 그런 선비들이 오히려 의병장이 되잖아요. 선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비는 평상시 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신을 단련하고 무술도 익히고 또 무예 책이 있잖아요. 무예 책은 선비 외에는 못 읽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선비들이 평상시에 연마한 무예를 가지고 의병장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죠. 이런 그 감동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 뿐 아니라 우리 일제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선비들이 나라를 위해서 칼을 빼어듭니다. 이때 수많은 의병들이 독립군, 독립투사들이 다 선비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선비들이 글을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글 읽는 선비로서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비들이 만주를 가고 간도로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죠. 바로 무를 이끌어가고 무가 진정한 무는 문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존재가 가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초점을 바꾸어서 현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 현대에서는 현대는 문무의 개념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현대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마다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적인 마인드, 인문학적인 공부라고 봅니다. 무는 뭡니까? 어떤 수많은 전공을 다 저는 무라고 봅니다. 의학도 있고, 그렇죠? 또 엔지니어도 있고, 또 혹은 예술계통, 또 문인도 저는 여기서 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는 인문학이고 문인, 소설가나 시인도 저는 무라고 봅니다. 이건 자기의 직장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인문학, 문에 대한 공부와 문에 대한 사색과 또 자기의 끊임없는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서 자기의 의학을 하고 엔지니어를 하고 또 예술을 하고 휴대폰을 만들고 또 AI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또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쭉 얘기 들어보면 다 이런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 큰 일을 해요. 우리 뭐 대중음악 예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게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이먼과 가펑클 아시죠? 적어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 노래는 다 알죠? 이 폴 사이먼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본인은 영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학문적인 분위기, 철학적인 사색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람의 노랫말이 나오죠. 또 이 사람은 유대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늘 그들만의 철학으로 그들의 종족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그 또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 사람의 노랫말로 다가오니까 참 이 폴 사이먼과 비슷한 밥 딜란 있죠. 밥 딜란은 이제 노벨 평화상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밥 딜란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유대적 배경의 철학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들이 공부했던 이러한 밥 딜란 같은 경우도 문학을 전공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철학인가 문학.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 배경 속에서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죠. 이런 인문학적 바탕 속에서 이 예술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너의 탓이 아니야. 굿윌 헌팅 이야기했죠. 맷 데이먼 맷 데이먼이 이 배우도 역시 하버드에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의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조디 포스터라는 여자 배우 있습니다. 그 조디 포스터도 예일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우리나라 대중음악가 신해철 씨도 우리 고인이 되었죠. 이제 고인이 된 우리 신해철 씨도 명문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 그래서 이 철학의 전공서에서 그의 예술, 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 음악을 하고 그래도 뭔가 좀 내면적으로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의 그 활동이나 그 예술 작품에 분명히 차이가 나죠. 또 메이저리거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우리나라 선수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도 했지만 또 선수 생활을 끝내고 해설을 하는데 정말 해설하는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한 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하는 게 달라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이런 것이 우리가 문과 무를 겸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문과 무를 겸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무입니다. 내가 서로 소설가나 시인이 된다고 해도 그건 무예요. 그것은 결코 저는 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은 모든 인문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철학적인 이야기, 삶을 얘기하는 것, 수천 년간 내려온 조상들의 어떤 그 화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문이죠. 그러면서도 시가 나오고 거기에서 소설이 나온, 그럴 때의 문무가 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외국의 메디컬 스쿨이라든지 또 뭐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이런 모든 그런 최첨단 기술이나 과학을 배우는 곳에서도 반드시 인문학 강좌에는 학생들이 꽉 찬다고 해요. 의사가 되더라도, 휴대폰을 만들더라도 역시 인문학적 바탕 속에서 그 의사의 일도 하고 휴대폰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성과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무는 결코 학력이나 학벌이 아니라는 것을 다짐을 좀 확인을 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결코 문과 무라고 하는 것이 학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 것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학력과 관계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저는 발견합니다. 저희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사회가 인정하는 굉장한 고학력인데 좋은 명문 출신인데 이렇게 딱 얘기해 보면 문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과라 하더라도 인문학적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명한,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또 좀 유명한 우리나라의 생물학자 있죠? 생명공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인문학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가 무슨 최첨단 과학 논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일반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와닿게 과학을 얘기해 줘요. 보니까 천체 물리학자인데 학부에서 전공이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적 바탕이 있는 천체 물리학자다 보니까 그의 책이나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학벌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아주 훌륭한 소설가 중에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제가 알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문을 연마해서 자기만의 글쓰기와 자기만의 세계를 독자들에게 나타낸 그런 훌륭한 문학가들도 많이 있지요. 예술인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회에서 보는 훌륭한 분들,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 그분들의 바탕에는 바로 문이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이나 길은 다 무입니다.
내가 소설가가 되려고 해도 저는 이걸 무라고 봐요. 내가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내가 그냥 IT 산업에 일하고 싶고, 정치인이 되고 싶고, 스포츠인이 되고 싶고, 다 무라고 봅니다. 무는 뭡니까? 인문학인 겁니다. 인문학, 글 쓰고 글을 읽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의 가는 길은 뭡니까?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빛은 뭡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 벌써 그 먼 거리에서 뭐 몇백만 년 전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만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 년 만에 오는 빛도 있습니다. 못 봐서 그렇지 망원경으로 보면 몇 백억 년 만에 오는 빛도 있어요. 빛은 언젠가는 빛이 나서 언젠가는 그 빛을 누군가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문과 무를 갖춘 자는 반드시 빛을 발해서 누군가의 그 빛을 나눠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 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문과 무가 같이 들어있는 몸이 되어야 진짜 몸인 거예요. 또 전공하는 실력과 인문학이 함께 곁들여져 있는 내면이 되어야 내 전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 그 실천적인 삶이 함께 곁들여져야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겠죠. 활동력이 강하면서도 활동이 강한 사람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 강한 활동력 속에서도 때때로 사색하는 자기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활동이 더 빛이 납니다. 예술가이면서도 때때로 독서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참된 예술가로서의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모습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